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두고 사는 워킹맘이고요. 조금 있으면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첫 제사가 있어요. 제가 시어머니가 병석에 누우시고부터 12년을 돌봐드렸거든요. 작년 상을 치를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할 일 다 하고 보내드려서 시원섭섭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말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기는 하지만 저는 허전함이 더 크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와 정이 쌓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시어머니는 제게 두 번째 엄마나 다름없는 분이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작년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많이 힘들고 슬펐냐고요? 시어머니에 대한 깊은 추모는커녕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바로 10년 만에 나타난 동서와 서방님 때문이었어요. 뻔뻔스럽게도 동서는 빈소에 얼굴을 내밀며 바로 유산 상속 이야기부터 하더라고요. 항상 동서한테 끌려다니던 서방님도 여전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 유언장과 함께 저의 정체를 확인하고는 아주 얼굴이 하얘졌다 빨개졌다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하면 아주 속이 시원해요. 물론 여전히 열받기는 하지만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못돼 먹은 동서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법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그때가 막 로스쿨이 도입되기 직전이어서 제 진로에 대해 상당히 고민이 많을 때였어요. 사법시험을 볼지 말지 마음도 정하지 못했을 때 대기업을 다니는 남편은 자기 힘으로 돈을 버는 생활력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였죠. 실제로도 결혼하고 살아보니 제가 봤던 그대로였어요. 회사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직원들하고도 잘 지냈어요. 성실했고요. 저는 신혼재미에 푹 빠져서 집안 살림을 배우는 데에 정신이 팔렸어요. 그때 결혼하면서 대학원을 한 학기 휴학했거든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친구들이 그 정도 시어머니면 좋은 시어머니라고 할 만큼요. 몸이 좀 약하셔서 병원이나 한의원에 자주 다니셨지만 오히려 저와 동서가 신경 쓸까봐 늘 조심하시는 게 보였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3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시어머니와 잘 지내면 뭐가 문제냐고 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역의 빌런은 다른 사람이 아닌 동서였어요. 저보다도 2살 어리기도 했고 아랫동서였지만 결혼은 저희 부부보다 2년 먼저 했어요. 안 그래도 결혼 전부터 은근히 기싸움을 걸어와서 피곤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모르는 척하거나 응해주지 않았어요. 물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지만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 자기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첫 어버이날이었을 때도 그랬어요. 저는 시어머니 선물을 따로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이번 어버이날 말이에요. 형님 결혼하고 처음 맞는 거니까 형님이 집에서 음식 장만해서 저희 다 초대하는 걸로 하세요. 동서, 나는 선물 준비하고 한정식 예약했는데 어버이날 당일은 너무 붐빌 것 같아서 이틀 당겨서 했어. 예약도 지난달에 해놨어. 그때 보니까 벌써 예약 많이 했더라. 어버이날은 꽉 찬 데도 많고. 그러자 동서는 싸늘한 목소리로 저를 혼내듯이 말하더군요. 어머, 그런 중요한 걸 혼자 마음대로 정하면 어떡해요? 누가 식당 예약하래요? 아주버님이 그랬어요?
저 결혼하고 처음 맞는 행사 때 제가 직접 장 봐다가 손수 음식 다 차렸거든요. 그러니까 형님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왜 이걸 내 마음대로 못 정하는데? 식당 예약은 내가 한다고 했고 그이한테는 물어는 봤어.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던데 동서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왜 말을 안 했겠어. 그리고 어머니 생신도 아니고 어버이날이잖아. 그런데 굳이 집에서 나보고 요리를 하라니. 요새 부모님 생신에도 그렇게 안 하는데 형님이 저보다 위이긴 해도 저보다 늦게 결혼하셨으니까 우리 집안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야죠. 아니 어떻게 결혼 막 한 며느리가 어른 대접을 밖에서 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줄게요. 그 한정식집 주소랑 날짜 시간 알려주세요. 아, 그래. 넘어가 준다니 되게 고맙네. 근데 동선회는 동선회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어머니하고 우리 부부 식사 자리로 예약한 건데. 결혼 전에 동서가 분명히 그랬잖아. 어머니 챙기는데 동서한테 얹혀갈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난 우리만 만나는 걸로 했지. 어머 형님, 형님이면 윗사람인데 당연히 아랫사람인 저희를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님 결혼하고 첫 행사인데 그럼 온 가족을 다 초대해야죠. 이런 것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전화를 끊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났어요. 일일이 저한테 먼저 결혼한 대접을 받으려 들더니 제가 윗사람인데 아랫사람을 안 챙긴다고 훈계까지 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한테 전해 들은 동서 신혼초 이야기는 저를 더 열받게 했어요. 재수 씨 결혼하고서 처음 어버이날? 글쎄, 어땠지? 그것보다는 엄마 생일이 더 먼저였는데 음식을 전부 마트에서 사다가 접시에 담아서 내기만 했더라고. 내가 설거지하다가 그 수많은 플라스틱 포장 접시들을 봤거든. 근데 그 중에 뭐더라? 보쌈고기였나? 그게 또 살짝 맛이 간 거여서 나랑 진우랑 장염 걸려서 한동안 고생했잖아. 엄마가 보쌈을 안 드셔서 천만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다니까. 와, 진짜 어이없다. 자기는 그래놓고 나보고 뭐? 직접 장을 받아 손수 다 만들라고? 그리고 자기네까지 초대하라고 하네? 아니, 어머니도 안 하시는 잔소리를 왜 동서가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자. 나도 진호한테 이번 어버이날은 그냥 우리끼리 할 거니까 걔네도 알아서 하라고 했어. 사실 이런 행사 때는 형제들이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요. 저나 남편이나 결혼 전부터 자꾸 신경을 긁고 지가 윗사람 행세하려고 하는 동서 때문에 짜증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동서가 집안 행사에 자기네한테 얹혀가지 말라고 한 말 때문에 남편도 열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따로 준비를 하게 된 거였어요. 시어머니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것 같더라고요. 어버이날 함께 식사를 마치고 집에 모셔다 드렸을 때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 큰애야, 결혼해서 안 하던 살림하랴 집안일 챙기랴 정신없지? 나도 다 잘한다. 그리고 작은 애 성격이 평범하지는 않아서 걸리는 게 많을 거야. 그래도 나는 니네가 잘 지냈으면 좋겠구나. 암만 둘째가 먼저 결혼했다고 해도 네가 윗사람이잖니? 나이도 더 많고. 그러니 네가 둘째 성격 그려려니 하고 받아주면 좋겠다. 네, 어머니. 그러도록 노력할게요. 시어머니는 결코 뭘 강요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워낙 점잖고 차분한 분이라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게 무게감도 있었고요. 그런 분이 일부러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거기다가 동서가 싸가지 없다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알겠다고 할 수밖에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보니 동서는 기싸움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얄미운 짓은 다 했어요. 시댁에서 어쩌다가 자기가 설거지나 집안일이라도 거둔 날이면 꼭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진짜 피곤하고 힘든데 제가 부엌 일 다 했거든요. 보니까 어머니 스카프 선물 들어온 거 있던데 색도 되게 밝고 젊은 사람 스타일이더라고요. 그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힘든데도 일한 상으로요. 스카프? 그거 고모네 애들이 돈 모아서 나 쓰라고 선물해 준 건데. 근데 색이 노인들 쓰기에는 너무 밝아요. 저 주세요. 제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잘 어울리는 걸로 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한테 선물 들어온 것 중 정말 좋은 거는 자기가 가져가고 단 한 번도 그것 대신 사오겠다는 걸 사오는 법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반년 정도 지켜봤더니 늘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동서 생일이 됐는데 느닷없이 호텔 뷔페에서 생일을 한다길래 좀 어리둥절했어요. 원래 자기 돈 안 쓰고 짠순이 노릇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동서가 웬일이야? 그 호텔 비싸지 않아? 그런 데 사려면 돈 많이 들잖아. 어머 형님, 생일 1년에 한 번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리고 빈손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 알죠? 마음 같아서는 선물 탁 집어서 말해주고 싶지만 형님 센스 한번 믿어볼게요. 저 기대해요 형님. 이러는데 정말 말로는 다 알 수 없는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다는 게 이럴 때 발휘되는 거죠. 어쨌든 저랑 남편은 동서한테 어울릴 만한 선물을 고민했어요. 액세서리나 화장품, 향수 같은 건 취향에 안 맞는 거 사주면 좀 안 좋아할 것 같아 고민이 됐는데 그렇다고 그릇 같은 걸 생일날 사주기도 뭐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바꾸겠지 하는 생각으로 향수 선물을 사서 교환할 수 있게 영수증까지 챙겨 넣어 들고 갔죠. 동서는 자기 생일이라고 친정 부모랑 동생까지 불렀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뜻하지 않게 동서 친정 식구들까지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대단한 행사라고 시댁 식구들 아닌 사람들까지 봐야 하나 싶어 선물 전해주고 시간만 때우고 오자 싶었어요. 남편도 그러자고 했고요. 정말이지 유난히 화려하게 차려입은 동서가 뷔페 입구에서 저와 남편을 붙잡더니 호들갑을 떨더군요. 형님, 아주버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평소 안 오던 데라 불편했죠? 평소 안 오던데. 저희는 재수씨 식구들도 와 있을 줄은 몰랐죠. 남편이 짜증을 꾹 참으며 말하는 게 느껴져 조마조마한데 동서는 두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제 생일 선물이요. 얼른 주세요. 그래. 이렇게 앞에서 받을 줄은 몰랐네. 여기 있어. 생일 축하해 동서. 라며 제가 선물을 넘겨줬어요.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라며 좋아서 쇼핑백을 받아들던 동서는 안에 내용물을 보더니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잔뜩 굳어진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형님? 이걸 제 선물이라고 사온 거예요? 요즘 우리 또래가 제일 많이 쓰는 향수라고 백화점 직원이 추천해주더라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영수증 가져가서 바꾸면 돼.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 제가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도 못 알아들으셨네요. 여기 뷔페가 얼마짜린데 이런 선물을 가져와요?
이건 저도 평소에 충분히 사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기 파우치라도 사왔어야죠. 뭐? 여기 파우치가 얼만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그런 걸 생일 선물로 사달라니. 그럼 동서는 내 생일에 뭐 해줄 건데? 아니, 지금 여기서 형님 생일 얘기가 왜 나와요? 제 생일인데. 제가 이런 뷔페에 초대할 만큼 성의를 보이면 형님도 그만큼 성의를 보이셔야죠. 아주버님도 그렇고 저 정말 섭섭하네요. 재수씨, 섭섭하다고 선물 가지고 이렇게 면전에 그러는 건 좀 아니잖아요. 좋은 날인데 좀 모자라더라도 좋게 봐줄 수 없어요? 일단 저희 좀 들어갈게요. 아니, 안 돼요. 못 들어가요. 여기 뷔페가 이 향수보다 비싸다고요. 제 뷔페보다 값 낮은 선물 가져오면 못 들어가요. 요즘 물가가 비싸서 결혼식 부조금 적게 가져오면 밥 못 먹게 한다는 말이 있죠. 아마 저희 동서가 그 분야의 원조일 거예요. 아주 그 길을 개척한 사람이나 다름없죠. 저와 남편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만 벌리고 서 있었어요. 이거 보이시죠? 제 손에 이 진주 반지요. 이거 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여기 뷔페 먹을 자격 있는 거예요. 뭐? 동서, 그 반지 언젠가부터 어머니한테 달라고 떼쓰더니 결국 받아낸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도 뷔페보다 비싼 선물 안 줬으면 못 들어갔을 거라는 거야? 따지지 말고요. 어쨌든 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성의를 보이셨잖아요. 그게 안 되니 돌아가 주셔야겠어요. 저희 친정에도 이런 선물 받았다고 말하기 창피하다고요. 남편은 그 말에 화가 나서 서방님한테 한마디 하려고 서방님을 찾았지만 서방님은 이미 자기 처가 식구들 사이에 묻혀서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신경 쓸 때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혼자 다른 테이블에 오두커니 앉아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짠하더라고요. 됐어. 우리 동서 돈으로 뷔페 안 먹을 거야. 우리 돈 내고 먹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돌아 나오고 싶었지만 혼자 계신 어머니가 안 돼서서 저와 남편은 저희 뷔페값을 계산하고 들어가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어요. 동서는 저를 자기 친정 식구한테 소개조차 시키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를 챙기며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시어머니도 동서의 그런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시더니 피곤하다며 먼저 가자고 일어나셨어요. 남편이 차를 뺀다고 먼저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저와 시어머니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큰애야, 오늘 고맙다. 네가 고생이 많구나. 말 없으신 양반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짠하더라고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좋아도 시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역시 시어머니가 좋은 분인 건 알았지만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고 좀 어려웠는데 그날만큼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안 돼 보였어요. 안 그래도 몸이 약하고 좀 소심하셔서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 하시는데 제가 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뭘 고생을 해요. 어머니 여기까지 나오시느라 힘드셨죠? 얼른 가서 푹 쉬세요. 시어머니는 제 두 손을 꼭 맞잡고 다독여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시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혼자서 외출하셨다가 길에서 쓰러졌다는데 병원에서는 가벼운 뇌졸중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 몸이 워낙에 약하신 데다가 다른 데도 안 좋은 데가 많아 이래저래 많은 검사를 해야 했어요. 저는 응급실에서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갔고 남편도 얼마 안 있어 곧 왔어요. 그런데 서방님하고 동서가
시어머니 병실 잡아 옮기고 다음 날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였어요. 동서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문자도 여러 번 남겼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점심이 되어서야 동서와 서방님은 태평한 모습으로 병원에 나타났어요. 남편은 회사 가고 없었고 저는 그야말로 화가 날 대로 나 있었죠. 아니, 서방님, 동서, 어머니 쓰러지셨다고 얼마나 문자를 많이 남겼는데 이제 어머는 어떡해? 전화는 왜 안 받았어? 서방님도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그러자 동서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이러는 거였어요. 아, 저 음악 캠프 있었어요. 그 이도 저랑 같이 갔고요. 어제 그 시간에는 캠프 마지막 날이라 음악회 있었거든요. 형님은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 그렇지 저희 다 바쁘다고요. 네. 동서는 바이올린을 전공했고 대학하고 예술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악기가 기술을 가르치는 거라고 해도 저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니 진짜 그 애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서방님은 그런 동서한테 꽉 잡혀서 그저 눈치나 보고 있는데 정말 속이 터지더군요. 두 사람은 시어머니를 잠깐 보고 나오더니 또 바쁜 일이 있다며 획 가버렸어요. 진짜 동서는 너무 노골적이더라고요.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받아낼 게 있을 때는 그렇게 아양을 떨고 어머니 어머니 하고는 시어머니 아프니 저렇게 자기 할 일만 챙기는 게 참 너무 전형적인 악녀다 싶었어요. 하긴 전에도 시어머니한테 자기 받아낼 거 받아내면 쌩 돌아서서 자기 볼 일만 보던 사람이기는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황당하더군요. 동서는 대놓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백수잖아요. 저런 애들 레슨도 해야 하고 저 연습도 해야 돼요. 제가 얼마나 시간이 없는 줄 아세요? 정말이지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니까요. 오죽하면 저희 부부 아이도 안 낳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백수인 형님이 어머니 병간호는 책임지셨으면 해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형님이 한 게 뭐 있어요? 이런 걸로라도 때우셔야죠. 하하, 진짜 동서 사람 뚜껑 열리게 하는데 일가견 있다. 동서한테 퍼붓고 싶은 말 100만 개도 넘는데 내가 참는 건 이 집안 어른 아픈데 그 병간호하기 싫어 서로 미루는 꼬라지 될까봐 그런 줄이나 알아? 동서 병간호하기 싫으면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형님,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요.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바쁘다니까요. 알았다고. 가서 그 잘난 깽깽이나 켜라고. 정말 몰상식해. 동서는 항상 고상한 척하며 상냥하게 웃으며 사람을 비꼬았는데 제가 세게 나가니까 바르르 떨더라고요. 그 꼴을 비웃고 싶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뇌졸중이 심각했던 게 아니어서 재활을 하며 움직이시는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친정부모님은 저희 집 일까지 도와주시며 시어머니 병간호를 함께 해주셨고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 정말 많이 미안해했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평생 효도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약속은 지금도 잘 지키고 있기는 해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저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움직일 수는 있었지만 그 이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시어머니 몸이 너무 약하고 안 좋은 것도 많아서 어쩌면 이 상태로 오래 갈 수도 있다고 했고요. 그게 시어머니 쓰러지고 1년 조금 지났을 때였네요. 그리고 동서와 서방님은 저희 부부를 정말 열받게 만드는 결정을 했어요. 서방님이 해외에 있는 연구소로 직장을 옮기기로 했다는 거였죠.
그런 말이 전부터 있기는 했지만 동서가 자기는 친정하고 가까운 데 있고 싶다고 계속 반대해서 못 나갔거든요. 참고로 동서는 그 잘난 압구정동에서 자라서 계속 압구정동에서 산 여자예요. 서방님하고 결혼할 때도 압구정동 아파트에 사는 게 조건이라고 할 만큼 압구정동을 사랑하는 여자이고 그만큼 다른 동네는 다 무시했어요.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워낙 잘 사는 집 딸이라 철이 없는 건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쭉 병상에 있을 것 같으니 이제 와서 해외에 나간다니 너무 속보이잖아요. 남편은 그것 때문에 서방님하고 싸우기까지 했어요. 그도 그럴 게 남편도 듣는 귀가 있잖아요. 서방님 친구한테 동서가 서방님 옆구리 쿡쿡 찔러서 해외 연구소 면접 보고 합격한 걸 알게 됐거든요. 김진우, 너는 그렇게까지 마누라한테 잡혀서 살아야겠냐? 엄마 아프셔. 네가 전에 해외에 나갔어도 돌아와야 될 마당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는 형은 형수한테 안 잡혀 사는 것 같아? 나한테만 뭐라 하지 마. 됐어. 그리고 엄마가 앞으로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장인어른만큼 나 뒷바라지 해줄 수 있어? 우리 할 만큼 했어.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마. 저는 서방님은 그래도 양심이라는 걸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가기 전에 시어머니 앞으로 있던 작은 빌라 하나를 기어이 자기들한테 달라고 해서 그거 팔아서 증여세 나중에 낸다고 하고 돈 갖고 가버렸어요. 저나 남편은 그런 동서 부부랑 한바탕 했죠. 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픈 어머니한테서 굳이 그걸 가져가야 해? 저희는 나중에 할 일 덜어드린 거예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사시는 집은 형님네가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독일 가기 전에 챙길 건 챙겨야죠. 안 그래요? 동서는 지금 동서가 되게 똑똑한 줄 알지? 완전 헛똑똑이야. 알아? 그러는 형님은 형님이 되게 착한 줄 알죠? 법대식이나 나와서 검사 배지도 변호사 배지도 없이 무능하게 남편한테 얹혀 사는 주제에 말이죠. 말이면 다인 줄 알아? 틀린 말 아니니까 화내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겠더군요. 저희 부부와 서방님, 그리고 동서는 이렇게 최악의 상태로 헤어졌고 두 사람은 독일로 떠나버렸어요. 저희 부부는 공항에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그건 언제 간다는 말을 저희한테 안 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언제 가는지 알아도 못 갔을 수 있어요. 남편은 일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와 집안일 때문에요. 서방님과 동서가 떠난 후 시어머니는 더 멍하니 넋을 놓고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질까봐 더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느릿느릿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큰애야, 너 공부해라. 너처럼 똑똑한 애가 공부해야지 아깝다. 나는 괜찮으니까 너 변호사 됐으면 좋겠다. 저는 당시 딸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여서 공부는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너무 오래 책을 안 봐서 과연 제가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고요. 그래도 시어머니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아이 낳은 후 공부를 하겠다고 했죠. 제가 딸을 낳고 몸조리를 할 때에는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봐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두 분은 점점 더 친구처럼 정이 들었고 시어머니는 더더욱 저더러 공부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나 때문에 집에만 묶여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나 네가 변호사 되는 거 보고 싶구나.
실은 그 즈음 저도 제 동기들이 잘 나가는 걸 보고 자극을 받고 있던 터라 결국 다시 대학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네요. 남편도 적극적으로 밀어줬고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아이는 너무 어려서 아무리 친정 부모님이 봐주신다고 해도 제가 봐줘야 하는 시간도 많았거든요. 어떻게 잠자는 시간도 쪼개고 남편도 도와주니 조금씩 공부할 시간이 생겼고 점점 책 보고 학교 갔다 오는 일상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는 학교에 돌아와 공부한 후 2년을 더 공부해서 드디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9년째 생긴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축하한다며 주름이 가득해진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셨어요. 상태가 더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상태로 너무 오래 계셔서인지 저희도 시어머니 병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죠. 저는 로펌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게 됐고 아이는 유치원에 다녀서 전보다는 좀 수월하기는 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2년.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림프암에 걸려서 6개월 호스를 꽂고 거기로 영양분을 섭취하며 사셨어요. 저는 다시 일을 쉬고 시어머니 옆에 있었고요. 어쩐지 예감에 이게 시어머니가 이 땅에서 하는 마지막 고생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요양보호사나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평생 그게 마음에 걸릴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은 고생하신 거에 비해서는 좀 평온했어요. 제 손을 붙잡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신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한마디를 하고 눈을 감으셨어요. 워낙 오랫동안 병석에 계셔서 돌아가셔도 눈물이 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새 정이 많이 들었는지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었어요. 친정엄마도 그랬고요. 오죽하면 저와 친정엄마가 서로 껴안고 펑펑 울었겠어요. 오히려 친아들인 남편이 덤덤해 보일 정도였죠. 저나 엄마가 우느라 정신 못 차리는 새에 남편은 친정아빠와 함께 장례 준비를 하고 빈소를 차렸는데 안색이 헬쓱 하다못해 창백하더라고요. 여보, 힘들지? 어머니 좋은 데 가셨을 거야. 내가 뭘, 당신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난 괜찮아. 아니야, 어머니랑 정들어서 그게 좀 힘들지 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는데 시어머니한테는 집 말고도 현금 2억과 상가 건물 한 채가 있었어요. 상가 건물을 시어머니 친정에서 받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전부 저희에게 주겠다는 유언장을 변호사 공증을 받아놓았더라고요. 저희도 몰랐던 일이라 너무 놀랍기만 했고요. 아니 어머니 말씀도 없이 이런 걸 왜 전부 우리한테.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한테 해주신 거야. 당신한테 많이 고마웠나 봐. 나도 정말 고마워. 아무리 친딸이어도 당신처럼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해. 별말 다 한다. 나는 내가 후회할까봐 그런 것밖에 없어. 저희 부부는 친정 부모님과 빈소 앞에서 밤부터 새벽이 될 때까지 시어머니에 대한 추억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도 저희는 동서와 서방님한테 연락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연락처를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연을 끄는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저희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래도 엄마 돌아가신 걸 자식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며 주변의 연락처를 알아본다고 했죠. 저는 며칠 동안 한잠도 못 자서 잠깐 집에서 눈을 붙이고 조문객을 받기 위해 다시 빈소로 왔어요. 그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바로 동서와 서방님이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더 살이 올라 포동포동 하더군요. 동서는 천연덕스럽게 상복까지 입고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슬픈 표정을 짓고서 조문객들하고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방님은 식사하는 손님들 사이에 있었고요. 남편도 어이가 없다는 듯 자기 동생을 멀찌감치해서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마지막 가는 길에 두 사람을 보고 싶으셨을 것 같아서 꾹 참고 또 참았어요. 동서는 그 가식적인 목소리로 저한테 고생이 많았다는 둥 너스레를 떠는데 정말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속내는 장례가 끝난 후에 드러났어요. 시어머니는 낙골당에 시아버지 옆에 모시고 오자마자 동서가 먼저 돌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산은 반반 나눠야 공평하죠. 요즘은 장남이라고 더 갖고 그러는 거 없어요. 거기에 이어 서방님까지 거들고 나서더라고요. 엄마가 몰래 감춰놨던 거 다 형수랑 형 공동명의로 준 거 아는데 그거 법으로 다 걸리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공평하게 나누자. 그래서 제가 싸늘하게 말했죠. 누가 그래요? 법으로 걸리는 거라 복잡하다고? 제 말에 신우이는 가소롭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어머 형님, 지금 유언장 그거 믿고 이러는 거예요? 암만 유언장 있어도 소용없어요. 저희가 소송 걸면 꼼짝없이 반반 나눠야 되는 거라.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하자는 대로 하시죠.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형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있어요? 그동안 어머니 병원비로 수탁이 돈 들어갔을 텐데요? 괜히 허세 부리지 마세요. 허세는 누가 허세를 부린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니까? 그러면서 저는 변호사 배지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동서와 서방님은 이게 뭔가 싶어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하더군요. 형님, 안 본 새에 허풍도 떨 줄 알게 됐네요. 그딴 배지 내밀면 누가 겁낼 줄 알고요? 이런 거 요새 인터넷에서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하잖아요. 장난감도 많고요. 그래? 그럼 동서가 직접 봐. 제가 변호사 자격증을 보여주고 변호사협회에 전화까지 걸어줬죠. 제가 변호사라는 걸 확인하자 동서 안색이 싹 변하면서 입을 쩍 벌리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든지요. 서방님은 얼굴이 노래져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디 해보자고 공증받은 유언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동서나 서방님이 독일 가기 전에 시어머니한테 한 짓도 있고 말이지. 내가 산 증인이잖아?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어디서 어머니 유산 있다는 소리 듣고 왔나 본데 어림없어. 동서가 동서 입으로 말했지. 빌라 가져가면서 자기네 목 챙긴다고. 시어머니 살던 집은 우리 거라고. 내가 그때 몰래 녹음도 해놨고 그쪽 변호사 사무실 다니며 자문받은 증거 여기저기서 다 주워 모아놨거든. 내가 분명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단 말이지. 나 있는 로펌 꽤 괜찮은 데야. 이쪽 전문 변호사로 제일 센 사람 한 명하고 나랑 같이 하면 동서가 이길 것 같아?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러자 동서는 갑자기 가냘픈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어요. 형님, 그러지 말고 저희 좀 봐주세요. 저희 빚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좀 어렵거든요. 형님이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안 돼요? 뭘 너그럽게 봐줘야 되는데? 내가 빚지라고 했어? 동서랑 서방님이 잘못해서 진 빚을 왜 나한테 이래? 그러자 서방님도 밖에 있는 남편한테 전화까지 해가며 사정을 하더군요. 형, 좀 들어와봐. 나랑 얘기 좀 해, 형. 응?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뺏어들고 말했어요.
이거 왜 이래요? 언제는 형 알기를 동네 강아지만도 못하게 알더니 서방님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이래요. 둘 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내가 장례식 때까지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더는 못 봐주니까 당장 내 앞에서 꺼지라고. 그러자 동서가 제 앞에서 싹싹 빌더라고요. 형님, 노여움 풀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희 친정아빠 사업도 망하고 기댈 데가 없어요. 저희 믿을 구석은 형님네 뿐이에요. 제발 저희 좀 받아주세요. 형수님, 형제가 있다는 게 뭐가 좋겠어요. 이럴 때 서로 도와야죠. 서로 도와요? 와, 이 사람들 진짜 웃기네. 당신들이 우리한테 뭘 도와줬는데 12년을 한결같이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뜯어먹을 거 생기니까 와서 이러는 거잖아. 생쇼하지 말고 당장 나가. 댁들이 망했든 빌어먹고 있든 나랑 상관없으니까 나가라고. 결국 남편이 와서 경찰까지 부르는 소동을 벌이자 두 사람은 그제야 꽁무니 빠져라 도망을 갔어요. 그 후에는 노골적으로 욕설을 하는 전화를 걸어오곤 했네요. 니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 혹하기는 12년 만에 온 동생네를 이렇게 내쳐? 그러자 남편도 한마디 했어요. 이봐요 아줌마. 댁 남편하고나 잘 사세요. 친정부모 망했어도 거기 재산은 그쪽이 다 받았다면서. 욕심에 살만 띠룩띠룩 쪄가지고는 댁들이야말로 앞으로도 독일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봅시다. 그렇게 저희와 동서 그리고 서방님은 끝이 좋지 않았네요. 독일 연구소에서 잘린 서방님이 서울에 와서 직장을 찾는다고 했지만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고요. 저도 남편도 이제 와서 동선애한테 잘해줄 생각은 없어요. 저희가 매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정말 학을 뗐거든요. 지금 두 사람은 경기도 어느 지역에 빌라를 얻어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서방님도 인맥으로 겨우 어디 회사에 들어갔다는데 급여가 예전보다 시원찮은 모양이더라고요. 나중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된 지 1년이 좀 안 됐는데 여전히 저희 부부는 두 사람과 상대하고 싶지 않아 연락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야 좀 오순도순 편히 사는 것도 있고 해서요. 두 사람도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고생 좀 하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저와 남편은 딸하고 함께 친정 부모님 모시면서 계속 행복하게 잘 살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들어주신 분들 가족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